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위기설을 너무 얘기를 해요. 네. 위기설. 네. 근데 위기 아닌데 왜 자꾸 위기라고 할까? 근데 그것의 근거는 시나리오예요. 보통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 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세계 주요 기구들은 IMF, 월드뱅크, OECD 네. 모두 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반등한다고 보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도 네. 저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고 네. 지금도 경제연구원 소속이고 네.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제기구, 경제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네. 전망치로 보면 네. 다 반등하는데 네. 왜 이렇게 위기설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할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보고 싶어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왜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부분은 정확히 세계 기구에 의존해 갑니다. 네. 저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네.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동향 네. 이런 것들, 주요국에 대한 경제 동향 이런 것은 거의 그냥 경제 기구에 의존해서 가요. 네. 제가 그걸 전망하거나 네.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진 않아요. 아.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 경제가 호화롭다, 뭐 반등한다 이런 네. 뜻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위기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아마 제가 드리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위기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만성적인 게 아니라 아주 경제적 쇼크가 오지는 않는다.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네네. 제가 오늘 처음 뵙고 지금 뵌지 한 10분 정도도 안 됐는데 무슨 주제로 논의할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잘 끌어가시는데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대본 없이 진행하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 자, 위기의 정의가 뭐냐? 예, 경제학자 논리로 얘기하면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때, 경제 규모 자체가 후퇴할 때 네. 이걸 위기라고 해요. 네. 소위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짚어보면 네. IMF 외환 위기 1997, 8년에 경험했던 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예. 그리고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2008년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네. 글로벌 위기 당시에요. 근데 그때도 마이너스를 찍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성장률. 그래요. 예, 미국은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네. 미국은 마이너스로 움푹 패인 해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0에 가까운 성장률이, 그래도 네. GDP가 작년보다 유지는 됐다.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구조다. 네. 그리고 좀 그나마 조금 위기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2012년 유럽발 재정 위기. 네네네. 예, 그때도 우리 한국 경제 좋진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경제는 역시 위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저성장, 저성장. 침체 국면, 네네. 뭐 둔화세 네. 이런 표현은 쓰는 게 적절해요. 그런데 왜 함부로 위기라는 표현을 쓰느냐? 절대 위기는 아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IMF, 월드뱅크, OECD 모두 다 네. 2020년 반등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네네. 물론 반등하는데 다 세 기관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반등하는데 이걸 이제 쪼개보면 네. 선진국 그룹과 네. 개도국 그룹을 쪼갤 수 있어요. 네네. 쪼개보면 네. 선진국 그룹은 내년에 반등하지 않고 2020년에 더 하강 국면으로 가요. 미국도 안 좋고 네. 유로존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아요. 왜 반등하느냐? 네. 신흥국 그룹. 여기서는 신흥 개도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네.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 신흥 개도국들은 반등해요. 반등하는데 반등세가 커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하락세를 네. 상쇄할 만큼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세다. 그래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이머징인가요? 선진국인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선진국 그룹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선진국도 주로 미국, 유로존, 일본과 같은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하락세가 좀 강하고요. 한국 경제를 미리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이 최저점이고요. 2020년은 반등합니다. 자, 다만 반등하는데 반등세가 굉장히 약해요. 숫자로 얘기하면 네. 2019년이 나름 좋다가 2019년이
저점으로 약 2.0, 2.1을 기록해요. 네네. 퍼센트로. 네. 2.1, 성장률 얘기하죠. 그렇죠. 성장률이 예. 2.0, 2.1% 네네. 정도를 기록하고 네. 2020년에는 2.0이나 2.1%로 아. 굉장히 미약하게 반등해요. 네. 반등세가 약하다. 아. 이런 국면하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반등. 무슨 반등이야? 무슨 회복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굉장히 미약한 반등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반등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네. 그런 반등, 어쨌든 반등세다, 전환의 네.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반등할 때 네. 여러분 투자자 관점에서 반등하는 신흥국에 투자하는가 네. 아니면 하락하는 선진국 경제에 투자하는가에 네, 네.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신흥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머징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네. 예상된다면 네네. 그렇게 그런 형태의 자산 배분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자산 있나요? 배분 투자 관점에서 네네.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정말 네. 좋은 오늘 이렇게 반등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네. 저점인 국면을 맞이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네. 금리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게 대전환점, 제가 2020년을 네. 대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한 20가지 이유를 듭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대전환점인 이유가 금리의 대전환이에요. 아, 방향이 바뀌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의 담당자, 네. 소위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 네. 제롬 파월, 네. 이 사람의 기준금리 의사 결정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네네. 이거는 이제 거의 상식화되고 그렇죠. 있죠. 근데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네. 16년 12월, 네. 17년에는 3번, 네. 18년에는 4번 네.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합니다. 네. 9번. 네.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시점은 미국이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8년 당시에 네. 2019년 경제전망책을 쓸 때는 첫 번째 이슈가 미국 나홀로 으르렁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슈예요. 2019년까지는 미국이 장기간에 최장의 그런 호황을 누린다. 너무 많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누렸어요. 그렇게 최장의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막 올려요. 네. 트럼프는 싫어하지만 어쨌든 올렸어요. 네. 네. 호황기를 맞으면서 금리를 올릴 때 네.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죠. 18, 19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좋았잖아요. 지금도 안 네, 좋고 네,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역시 신흥국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특히 트럼프가 막 이란 같은 네. 경제 제재 가하고 네. 터키 경제 제재 네. 가하고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보호무역 조치로 네. 많은 신흥국으로 나가 있던 공장들을 네. 미국으로 되돌리고 네. 그러니까 이 신흥국들이 안 좋아요. 네. 멕시코, 아르헨티나 다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런 마당에 미국이 나홀로 으르렁 되니까 네. 으르렁 되는 과정의 첫 번째가 제조업의 리쇼어링. 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다 제조 경기가 침체되는데 미국만 스트롱. 네. 이런 과정이 연출되니까 자연스럽게 미국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금리를 같이 인상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만 나홀로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져가요. 자, 근데 금리가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네.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낮아지니까 네. 점점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어떻게 합니까? 회수하게 되는. 회수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신흥국들은 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18년 말에 굉장히 많았던 게 신흥국 통화 가치가 막 절하되고 네. 종이 조각이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네. 미국도 2020년, 21년 안 좋은 경제를 맞이해요. 네. 그걸 바라보고 자, 이 얘기는 다 IMF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네, 아닙니다. 네. IMF가 판단한 분석이에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20년, 21년 안 좋을 걸로 전망해요.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완전 낮춰 잡았어요. 네. 월드뱅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안 좋을 걸 보고 제롬 파월이 네.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바꾸죠. 방향을 이제 내리는 방향. 네. 경기 부양적으로. 네. 경기 부양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2019년 중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네. 기간이에요.
그래서 20년은 완전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2019년 들어서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했어요. 우리나라도 인하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일본과 네. 유로존은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를 EU 회원국들이 유로존이 네. 같이 결정하겠죠. 그렇죠. 유로존의 중앙은행이 따로 있겠죠. 네, 네.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네. 경알못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잘 몰라서 다 섞여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쨌든 잠깐 경알못을 위한 친절한 네, 멘트도 네,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선진국들이 다 같이 특히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도 마이너스 금리 네. 도입했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여러 신흥국들 뭐 필리핀, 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네. 수많은 신흥국들도 기준금리를 내려나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중국도 지급준 비율을 낮춘다든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자, 미국이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네. 미국 입장에서 수출하기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들도 수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그러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이 낮춰줬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 신흥국도 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네. 금리를 낮출 만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9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꾸 올리니까 네. 신흥국들이 같이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 등 떠밀리듯이 네. 억지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금 유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랬다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상황이. 네. 상황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 금리로만 말씀드린 다른 여건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네. 신흥국들이 이제 네. 반등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아, 이런 여러 그러니까 가지 미국의 배경을 목줄을 풀어줬네요. 풀어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 그러면서 여러 신흥국들이 반등하는데 네. 그 반등하는 신흥국들 중에서 네. 특히 어떤 신흥국들이 반등하는지 네. 이거는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죠. 시장을 개척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 기조도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소주성 끝났습니다. 네. 소부장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뭔지 말씀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네, 있으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그런데 그 미국의 긴축으로 갔던 원동력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리쇼어링 네. 그 제조업의 미국 집중 네. 다시 들어와라 그것도 이거잖아요. 있죠. 예, 예. 근데 그것도 그거는 안 바뀌었지 않나요? 계속 어떻게 예.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도 그냥 예.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의 불안 요소라는 게 원래 미국에서 공장 뭐 신흥국에다 지어주고 거기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다시 나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들어왔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네. 제가 2019년 경제 전망 책에도 네. 2019년 한 해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될 거다. 아. 장기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이건 또 깊은 얘기니까 그냥 네, 넘어가고요. 네, 네, 네. 그럼 장기전이 되는 과정에서 네. 그 2020년에도 장기전이 됩니다. 네. 장기전이 되는데 그 정도 격화되진 않을 거다. 지금 눈치 작전을 많이 할 거다. 네, 네. 한일 무역 전쟁도 네. 2019년 7월 달만큼 그 정도 격화되진 않을 거다. 네. 장기전이 되지만 네. 눈치 작전을 좀 할 거다. 과정이에요. 갈등의 최고 국면은 넘어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2020년에 네. 미국에 뭐가 있죠? 어디? 재선이 있죠. 재선. 아. 그러면 이제 트럼프 그럼 입장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런 협공은 네. 이 사람이 재선이 되기 위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은 네. 국민들이 원해요. 네. 그건 원하지만 미국 경제를 파탄내 가면서 압박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압박하는 모습은 연출을 계속 하되 더 격화시켜 나가긴 어려울 거다. 네. 2019년만큼이나. 그러니까 그 격화되는 정도로 보면 2019년 최고점이다. 네. 그렇다고 2020년에 장기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장기전으로 가긴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조금 겁박하는 모습이 있다가 네. 잠깐 또 뭐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화돼 간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 마치 20년 경제 전망책을 읽으신 것처럼.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네. 불확실성이라는 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어렵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2019년까지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장기전이 되니까 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공기의 소중함을 잃고 살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이제 만연하니까 네. 장기화되니까. 네. 그리고 미세먼지가 되게 두렵게 느껴졌었지만 또 계속되니까 두려움을 잃고 살잖아요. 네, 네, 네. 마치 그렇게 했어요. 공기의 소중함을 잃고 살듯 미세먼지의 두려움을 또 잊고 살듯 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니까 당연시하는 디폴트 요소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변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전이 되는 건 맞지만 확실한 요소인 건 맞지만 이게 더 격화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사실 미중 무역 전쟁 편을 따로 해도 돼요. 네, 그 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아까 반등 신흥국을 또 이게 논증을 더 네, 더해줘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도 썼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점점 그 닉네임이 어색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장동건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장동건이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왜죠? 20년 전엔 장동건 네. 자 이렇게 넘어가시. 아니 갑자기 하시면 이거 어떻게 편집해요?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뭐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정말 많은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가 네. 이미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하나가 리쇼링의 흐름이고요. 네. 또 하나의 흐름은 제가 이름하여 뉴쇼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 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전환점인 거예요. 뉴쇼링.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공장을 네. 이제 중국에 안 두고 어디로 둔다? 그 밖에 신흥국으로 둔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네. 이미 삼성전자도 철수하고 네, 네, 현대자동차 철수하는데 철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신흥국으로 이동한다. 베트남 많이 간다 그러던데. 그렇죠. 베트남이 대표적인 네, 예죠. 네. 그 밖에 필리핀, 뭐 싱가포르, 네. 인도네시아, 인도 네. 이런 여러 지역으로 이동해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 요소, 특히 노동력이 네. 더 이상 중국이 유리하지 않아요. 아. 생산 거점으로서 유리한 면이 줄어요. 그 중국의 인건비 월급이 비싸다는 비싸죠. 거죠? 그렇죠. 인건비가 네. 비싸죠. 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나머지 이 아시아 신흥국들이 네. 경영 여건이 개선됐어요. 아. 물류의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네. 진전이 되고 네. 수많은 기업들이 영위하면서 네. 물류, 도로 이런 인프라, 인프라가 항만 구축됐구나. 그러니까 경영 여건이 괜찮아요. 네. 여기도. 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싼 다른 나라로 찾아가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미. 그런데 더군다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간 되니까 네. 수많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한 다음에 네. 이 생산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함이었는데 아, 근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기가 관세로 네, 막아버리니까 네. 특히 12월 달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생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지가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합니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 신흥국의 반등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사인도 중요한 중국 경제 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네. 기업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 기업들이 떠나니까 생산 규모가 줄어들죠. 네.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는 거고요. 아. 거기서 그 제조 기지에서 고용했던 수많은 인력들이 갈 데 없어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여러분 그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난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들도 방문해 보시면 그 공장만 떠난 게 아니라 공장 앞에 있던 자영업자들도 다 떠나고 네. 아파트도 다 공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죠. 아. 이런 모습이 중국의 경우에는 연출이 계속 되어가는 거고 아.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6% 네.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이 가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이거 그냥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증가율이 중국이랑 굉장히 이렇게 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미한 반등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보시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면 중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전제가 같다면
전제가 유지된다면 네네.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액션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액션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근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는 네. 몇 퍼센트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100이라면 네.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네네. 했을 때 26, 7% 정도 돼요. 네네. 엄청 높죠. 네. 2018년 기준이 이제 가장 고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25, 6, 7 요 정도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위협을 받으면 한국 네. 경제도 같이 위협되는 네.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위협이 되면 우리 경제도 위협되는 거 네.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 경제가 어느 나라에 더 의존적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네. 기업도, 그리고 일반 가게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네.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하락세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의 반등만큼 반등하진 않아요. 네. 세계 경제는 3.0에서 3.4%. 네. 요 정도로 반등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2.0에서 2.1, 2.1에서 2.2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선진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네. 많은 반등하는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탈동조화를 만들어요. 동조화가 아닌.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엇과의 탈동조화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탈동조화. 네. 네, 중국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네, 구조잖아요. 그래서 생산 기지를 옮긴다든가 네. 아니면 수출 시장을 다른 신흥국으로 네. 다변화하는 노력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미 부상한 나라들이 네. 베트남과 네. 홍콩 네. 이런 나라들이 수출 대상국 3위, 4위국이에요. 그리고 인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올라가고 있고요. 필리핀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신흥국, 부상하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이고 네. 또 생산 기지를 다양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험이 좀 위험이 격화됐었던 그 위험이 네. 어느 정도 완화된다.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액션도 네.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정책도 마찬가지 그렇게 편승됩니다.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네. 많은 기업들이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아세안 5라든가 네. 이런 나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줘요. 예, 뭐 바이어를 매칭시켜준다든가, 네. 뭐 엑스포 같은 거, 네. 박람회에 참석하게 해준다든가.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아주 유망한 내수용 뭐 제조품인데 네. 수출로 연결된 적이 없었던 물건들, 그런 중소기업들을 좀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런 정부의 노력도 같이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전환이라는 게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얘기했던 그레이트 로테이션 네네. 그때의 어떻게 보면 반대점이다. 네. 그때는 그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방향 전환이었으면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네. 반대잖아요. 예, 그럼요. 그때 이제 지금 말했던 신흥국들이 지금 신흥국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뭐 키프로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악화되기 시작했던 그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완전 이런 전환이 있었던 거. 그런 그 시절에는 이렇게 악화로 갔었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저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PD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부터 해서.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그 뭐라 그러지? 그 컨텐츠 리스트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봐도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